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은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네, 장군님 안녕하세요. 예. 자, 장군님 어제 이제 북한이 네네. 7월 25일 날 쏘고 네. 6만의 미사일을 쐈다. 네네. 근데 이제 워낙 뒤어가지고 한국 정권도 초장부터 미사일이라 했고, 이제 미국도 보면 이 미국 국방부가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뭐 미사일이라고 이러면서 미사일 쏴도 문제 없다. 짧아서 우리 일이 아니다 이랬는데 느닷없이 이제 이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녹화는 오늘 목요일 아침에 북한이 자기들 조선중앙통신 등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어제 쏜 거는 미사일이 아니고 대구경 방사포다. 요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방사포 쐈다고 하면 될 일인데 저들이 그냥 남들 헛물 캐가지고 허둥지둥 하는 거를 즐기려고 그랬는가? 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북한은 예. 원래 자기가 쏜 걸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적어도 대외 공개하고 김정은에 관련된 동안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예. 파악을 못한 과정이 참 우스운 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현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뭐 궤도 왜냐면 그걸 쏘고 나면 분석관들이 궤도 이런 것들 탄도국선이나 이런 레이더 걸 출력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는데 이제 뭐라 단정은 못 하는데 우리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이 정도를 착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의문스러워요.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게 뭐 아마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 뭐 웬만한 군에 갔다 와도 뭐 군사 전문 지식은 또 제한되니까 궁금하실 테니까 이 이제 화기 그러니까 과거의 활칼이 아니고 화약을 통해서 어떤 금속을 날려서 상대방을 살상하는 소위 그런 이제 무기가 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꽝 그러니까 총구에 화약이 터져서 그 힘으로 그 물리적 힘으로 날아가는 게 직각으로 날아가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기의 저항이나 기타 또 쏘는 그 발사체의 어떤 화력의 양 때문에 제한된 거리고 이제 멀리 날려보내려고 하면 이제 45도 각도로 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직선보다. 그러니까 활도 옛날에는 가까이 있는 바로 직선으로 쏘았지만 멀리 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쏘는 이제 화기들이 나온 게 이제 대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야포라고 하기도 하고 대포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 로켓이란 게 있고 미사일이 있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야포하고 로켓의 차이는 미사일하고 차이는 뭐냐면 야포나 로켓은 이제 포 안에 어떤 힘이나 또는 자체 추진력이 됐건 일단 쏘고 나면 그냥 그대로 그 궤도 구분이 없이 쭉 뭐 적정한 그 처음에 계산했던 각도로 날아가서 자유낙하를 하는 화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야포하고 로켓은 야포는 포구 안에서 화력이 터져 가지고 물리적 힘으로 포탄을 내보내는 것이고 로켓은 우리 비행기처럼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사일도 이렇게 자체 추진력으로 날아가는데 그러면 로켓하고 미사일 차이는 뭐냐면 유도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로켓은 물리적 자유 낙하에서 자유 비행을 하는 거고 그대로 이것은 자기가 조종 비행을 하는 것이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기술들이 발달돼서 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포도 쏘았다가 그러니까 이제 45도 각도로 쏘더라도 공기의 저항 때문에 최대한 물론 화력을 어마어마하게 화약을 많이 넣으면 좀 더 날아가겠지만 한국군의 가장 큰 포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게 뭐 세계의 가장 큰 포의 기준이니까 155mm라고 그럽니다. 그게 20km 날아가면 더 이상 못 날아가요. 그 공기 저항 때문에. 그냥 20km쯤 날아가서 설계를 거기서 로켓 추진력을 받아서 날아가는 것을 사거리 연장탄 RAP 랩탄이라고 그래요. 그 R이라는 게 로켓이란 겁니다. 로켓을 한 번 더 에디션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40km 정도까지 날아가요. 이게 랩탄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로켓은 우리 한국군도 갖고 있는 다르장포, 네. 북한은 방사포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많은 그 연료를 통을 주느냐에 따라서 연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대구경 하기는, 그게 막 크게 300mm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게 폭탄을, 앞에 있는 폭탄을 크게 단 것 같지만 멀리 날아가니까 포탄 크기는 비슷합니다. 연료통이 많은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이렇게 돼서 근데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의 수도권에 가까운 이런 데는 좀 부정확하더라도 예. 240mm가 한 5, 60km 날아가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 중구를 향해서 쏘았는데 종로구에 떨어지더라도 고정 서울 안에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뭐 중구, 김정은이가 중구 사는 분들이 미워서 중구를 꼭 떨어뜨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떨어뜨려도 되죠. 그러니까 대도시, 도시를 상대로 하는 표적은 그다지 정확하지 않아도 그렇죠. 일반 민간에 대한 혼란을 주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후방 지역에 있는 300km, 250에서 300km쯤 돼 있는 곳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대전 인근인데 도시가 띄엄띄엄 있잖아요. 예. 그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 군사 표적을 노린다면 예. 이것은 매우 서울이 됐든 정확해야 뭐든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거리가 로켓도 늘어날수록 유도 장치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 미사일화 돼 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 300mm 방사포하고 미사일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번 이스칸데르하고 그 전에 이제 북한의 일반적인 미사일, 과거 이스칸데르형 말고 그 이전의 미사일은 방사포하고 궤적이 좀 유사합니다. 그러겠네요, 그죠? 예. 그런데 45도. 이스칸데르는 회피 기동을 하기 위해서 예. 아주 이게 교묘하게 이렇게 그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방사포는 그런 기동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에 쏜 거하고 지난번 며칠 7월 25일인가요? 예, 그때 25일. 쏘았던 것은 그 궤도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불규칙 궤도가 아닌데 방사포라고 하지 않고 미사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거는 아까 황 소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추정을 해요. 그냥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야 이번에 이렇게 해.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군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되는데 이제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걸 왜곡시키기 시작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안보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대구경 방사포를 검색을 하니까 북한 매체도 아니고 엄연히 한국에서 나오는 자주시보라는 예. 이제 친북 네. 인터넷 언론이 2015년부터 김정은의 그 대구경 방사포 개발과 또 실험 이런 부분들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서울, 그 다음에 평택 이런 부분 또 계룡대까지 우리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북한 편에 서서 아주 열심히 소개하여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다연장인데 연이 아니고 북한식으로 다연장 이런 식으로 걸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 입장이겠다 싶어서 보니까 2016년에 이미 300mm 방사포를 네. 200km를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12개를 넣지만은 우리는 대형이라서 8개를 다연장으로 해서 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밀도가 이제 유도 제어된다 하는 말까지 또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5월 4일 날 북한이 처음으로 요 근래 이제 하노이 깨지고 난 뒤 처음 쌓았을 때 섞어 쏘기를 했다라고 그 기억이 나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날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급도 처음 쐈지만 방사포도 같이 쐈는데 그게 지금 이 대구경 방사포였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여태까지는 한 200km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게 이제 250km를 날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과거처럼 뭐 스커드 미사일입니까? 그런 것처럼 저 정도까지 날릴 것 같으면 이제 뭐 미사일과 짧은 거리에서 방사포의 구분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제어까지 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전에 지금 이스칸데르형 이번에 보이기 전에 하고 300mm 방사포는 뭐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계속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때마다 언론에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기 300mm 방사포와 이스칸데르 나오기 전에 한반도를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미사일은 이제 스카드 BA가 300km입니다. B가 500km, C가 700km. 그다음 일본 가까이 일본 그러니까 현해탄 쪽에 때리기 위해서 스커드 ER이라는 게 1000km인데요. 이건 뭐 주로 A, B, C인데 제가 봤을 때 A는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액체 연료고 스커드에서 그러니까 제가 짐작컨대 A는 지금 퇴역하고 있다. 그 대신 300mm 방사포를 스카드 A로 대신을 하고 지난번에 이제 비행 보시면 지난번 5월달에 쏘았을 때 450km 거의 500km 언저리를 쏘았잖아요, 그죠? 이번에 650km 이렇게 쏘았잖아요, 720km. 그래서 스커드 소위 말해서 BC형은 이스칸데르 신형으로 좀 개선하고 있다. 그 시험을 지금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요 이제 300mm 방사포는 그 전에 이제 240mm 방사포나 120mm 방사포 이런 아주 야전의 전술용들은 주로 군사 표적을 상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300km는 요것들은 주로 이제 대전선 이북에 주요 군사 표정이라든지 우리 인구 밀집지라든지 우리 교통이나 산업 중심지에 타격을 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여기도 반드시 얘네들이 지난번에 핵 폭탄 했을 때 규격화 소형화 한다는데 뭐 극단적으로 방사포에도 탄두에도 소위 왜냐하면 소규모 전술핵을 옛날에 전술핵 무기가 미군에서도 155mm하고 8인치 포에 핵폭탄을 달았거든요. 91년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술핵 무기가 철수를 할 때 그 당시 4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전트라는 미사일에도 하나 있었고 B-61 지금 유럽에 배치되는 것처럼 B-61 그 2-3 형의 모델의 공중 투하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병에 8인치 포하고 150mm 포의 핵폭탄이 있었어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쓸 거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화학탄 같은 거 많이 장착하게 했죠. 그다음에 비행장을 또 부셔야 되니까 우리 비행기가 뭐 적각 못 그러겠네요, 그죠? 비행장 활주로 파괴용 특수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장착하리라고 보고 이제 대전 이남선에는 지금 말한 이스칸데르형 KN-23의 500km, 700km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주공항부터 이번에 이제 31일 날 쏘았던 북한의 갈마 호도반도입니까 원산에 거기 거리가 뭐 한 250에서 300 사이 딱 떨어지더만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뭐 F-35 앞으로 이제 도입하는 부분을 급준다고 이제 대충 거리를 맞춰가 협박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이제 북한이 지금 저 방사포 300mm짜리를 몇 개쯤 갖고 있을까요? 지금은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군에 전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2015년 직전에 한 10개 정도를 실전 배치는 안 한 단계에서 최대한 10여 개를 계속 시험 개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판단했고 지금은 아마 이제 이번에 연습한 거로 봐서는 250km 정도 그다음에 정확도 있게 떨어졌다. 그러면 한 50km 이제 한 50여 킬로 남았는데 제가 봐서는 뭐 250여 킬로 해도 대전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계룡대. 그러니까 이제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거리까지도 이제 대충 자기 필요하에는 맞췄네요. 그러면 저런 거를 갖다가 쏘고 그 사이에 또 섞어서 이스칸데르 같은 거를 같이 쏘고 했을 때 과연 지금 한국의 이 페이트리엇 3나 뭐 앞으로 또 뭐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페이트리엇 MSE나 이런 거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여러 개를 갖다가 수십 발을 한 번에 쐈을 때 그 중에 핵이 한두 발 섞여 있다면 맞출 수가 있겠느냐? 그건 기술적으로 소위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막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뭐 때리는 것도 생각. 일단 이제 한미 동맹을 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어요. 미국이 정책 변화가 돼서 하여튼 미국이 정말 마지막까지 한반도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한미동맹이 살아있을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문제는 그게 또 우리는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언제든지 갑자기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정말 70년대 미국이 월남 버리고 대만 버리고 한국 떠날 것 같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했듯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적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적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이런
아무 경고 없이 쏘지는 않거든. 전쟁을 결심했을 때 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전쟁을 결심하려면 징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도 우리 반격에 대비해서 뭐 숨을 거 숨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찰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정보 전력의 투자를 빨리 서둘러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난망한 게 있는 정찰도 9.19 군사비에서 감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북한이 딱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니들 손 못 대게 할 때까지 그거 하라고. 어쨌든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되면 우리 자체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식으로 국가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북한이 정말 우리를 때릴 것 같다고는 맞고 난 뒤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먼저 국제사회에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예방 공격, 저게 도발 징후는 없는데 미래의 전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방 공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임박한 적의 위협에 대해서 내 자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 임박한 적의 공격을 막고는 내가 생존을 유지 못하니 보나마나 뻔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는 먼저 선제 공격은 이것은 우리가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를 해서 지상에서 깨버려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동굴이나 이렇게 정밀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전표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공군력이 우세합니다. 비교가 안 되게. 북한은 공군력을 건설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기술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다수를 일단 최대한 부실 수만큼 부셔야 되고 그다음에 못 부셔서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요걸 막아야 되는데 미사일은 지금 한국에 있는 거 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한 10조 정도 집어넣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다중방어 시스템. MSE도 들어와야 되고 롱셈 같은 게 많이 개발이 안 될 때 비해서 이스라엘의 에로3나 에로2나 데이비드 슬링 아니면 미국의 사드 같은 것도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층방어를 쭉 해놓고 그다음에 이 포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사일 맞추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전 세계 포탄이 날라온 것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파리나 베를린이나 다 머니까 광경이 멀어서 대포를 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거는 하늘에서 날라온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비행기 위협 아니면 미사일이죠. 비행기는 자기 공군력 키우면 되고 공중전에서 하면 되고 미사일은 대탄도 미사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날라온 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박격포, 로켓, 대포 뭐 이런 온갖 것들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이언돔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중방어인데 이제 요건 또 설명해야 되겠네. 지표면으로부터 25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그래요. 25km부터 90km까지를 성층권, 90km부터를 우주 외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외기권 방어는 에로3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중간 단계 약 성층권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로2가 있고요. 에로2나 에로3 시스템은 뭘 하면 주로 미사일만 막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슬링, 데이비드가 영어식 발음인데 이스라엘식 하면 다윗이죠. 다윗의 돌팔매, 골리앗을 혼내준 그 다윗의 돌팔매가 포가 날라오든지 로켓이나 포가 날라오든지 미사일도 같이 막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로켓이나 대포를 성층권까지 외기권까지 쏘아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각도 45도로 쏘니까 거리가 제한돼. 그러니까 성층권 아무리 높아야 성층권 이내에서 한 뭐 20km 이내에서 다 움직이거든요.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이 됐든 대포가 됐든 막는 게 이게 아이언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중방어 시스템을 해놔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는 국토가 넓잖아요. 거기를 철벽방어하기는 어려워요. 미국도 어려워요. 그렇겠죠. 많은 단계를 했지만 그렇게 가까이서 누르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면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찰 감시. 그리고 우리가 적각 정밀 유도 무기 이런 무기를 가져서 적각 킬체인 소위 말해서 쏘기 전에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 미사일 다중 방어망, 다목적 방어망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됩니다. 남 믿으면 안 되고요. 그럴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보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좀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그 뭐 트럼프가 남북이 항상 그거는 서로 자기들끼리 티격태격한 거 아니냐, 단거리 미사일은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문제다. 자, 이런 말을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는 거는 이건 참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느끼는 부분은 북한이 과학기술이 크게 뛰어나서 저렇게 300mm 방사포, 저거 어차피 뭐 소련께 중국 갔다가 중국 거를 또 북한이 갖고 와서 또 개량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다연장 로켓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능력이. 사실은 우리 기술이 뛰어나죠. 우리 뛰어난데 네. 이제 북한 기술은 떨어집니다.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요. 네. 그냥 막 쏘는 거는 유도 장치가 필요 없는 막 쏘는 거는 네. 엔진만 개발하면 됩니다. 네. 엔진. 막 쏘는 거는 예. 그렇죠. 그러겠네요. 근데 정밀 유도는 우주 항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분명히 유도를 받고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상용 GPS 우리 상용 위성 시스템을 북한이 서비스 받을 수도 예. 있고 군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군용을 한다면 전 세계 군용 위성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 4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바이두나 러시아의 글라노스를 해준다는 소리인데 아니면 상용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러시아, 미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러시아가 북한한테 위성 시스템을 주지 못하도록 그 틈새를 잘 봐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상용은 우리가 제밍하면 돼요. 유도를 못해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정책적인 것까지 우리가 국제 외교적인 것까지 일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하나 여러분 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 상용하고 군용 위성 항법 시스템과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이 군용은 이 3차원으로 고도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장수 이 유핑 사무실을 군용은 찾아올 수 있는데 이 상용은 건물 앞까지 밖에 못 옵니다. 그러니까 2차원.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이 동굴을 확 부시느라고 한 방에 나오는 제이담이라는 걸 한국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걸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우리가 안 사고 만드니까 좀 괘씸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그러니까 미국 군용 GPS 시스템 서비스를 안 해준다고 그러고 우리도 안 사겠다고 비싼데 안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그렇고 하여튼 어느 지역을 탁 들어갔는데 공산 오차라고 그 소위 오차가 나는 범위가 10몇 미터 넘어요. 네. 그러니까 군용으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네. 그 정도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형을 다시 개발해서 이제 미국 무기를 사면 서비스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따라옵니다. 예. 그냥 우리가 개발하면 서비스비를 내야 돼요. 예. 서비스를 내니까 1 내지 2m로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저걸 지가 시연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 러시아의 위성 시스템은 미국에 뭐 훨씬 못 미치거든요. 정확도 면에서. 그리고 만약 상용을 이용하면 더 나쁠 거고. 그래서 정확한 그런 좀 유도가 정확성이 어느 정도냐는 좀. 그러니까 군사 목표를 정확하게 동굴 같은 걸 탁탁 때리기는 북한 아직까지 멀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단지는 이제 그 인근에 떨어지니까 군부대 옆에 있으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또 역설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네요. 자, 그 아침에도 저하고 송환하실 때 이야기했는데 그 예비역 장성 850명이 대수장이었습니까? 그 지금 900명 됩니다. 예, 그 해외로 그 방송 영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한국이 위험에 빠졌다 하는 그 방송을 했고 그게 이제 헤럴드 트리뷴에서 그 보도를 했더만요.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해외 송출용이라 사실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다 리타이어를 하고 지금 우리 손에는 뭐 빳빳한 군복이나 우리 힘 넘치는 육체나 아무 무기도 없다. 그런데 지금 6.25 참전하고 한국을 위해서 도와줬던 전우들이죠. 참전 용사들한테 좀 호소를 한다.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또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한국의 실상을 이제 예를 들어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법치가 파괴되는 문제 쭉 언급을 하면서
지금 과거에 6.25 전에 6.25가 일어난 줄 알았냐? 응? 새벽에 갑자기 그리고 맞았죠. 일어났다. 그다음에 그때도 한국이 뭐 잘 되겠지 신경 안 썼다가 결국은 만일 트루먼 대통령이 에치슨 라인을 안 그었다면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미국이 그 많은 희생을 했겠느냐. 한국이 그런 지경이다. 응? 그래서 옛날 그때 참전하고 또 한국에 주둔을 했고 한국과 관련 있던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현실을 알고 나중에 큰 비극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자존심 상하고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역 장성단에 힘이 없다. 그 무슨 힘이 있느냐.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 좌익들의 선동에 의해서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다시 한번 예. 우리의 실상을 알리고 예. 또 여러분들이 좀 도와달라. 이래서 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한데 해외에다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우방국들에게 한국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20분간. 참 고생하셨네. 정권 말하기 쉽지가 않으신데 그죠? 나라가 워낙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고 참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하셨을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